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빼앗긴 문화재, 북한 대첩비의 반환을 축하하는 환영 행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4월 14일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었죠. 왜냐하면 병인 양류 때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당하던 외교장각 의궤가 145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환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 우리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국외에 있는 그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환수된 문화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의 인터뷰는 잘 살펴보셨어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환수되어야 한다고 답하지만 어떤 문화재가 국외에 있는지 환수 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하면 될게요. 시민들의 인터뷰는 잘 보셨나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환수되어야 한다고 답하지만 어떤 문화재가 국외에 있는지 환수 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로에 대해 이해하고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한 후 우리 문화재의 바람직한 환수 및 활용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현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팀장 이길배입니다. 저희 국외문화재팀은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들을 조사 연구해서 환수하고 또는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와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문화재,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현황이 어떠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걸 환수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로 우리 문화재 소유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현재 이렇게 파악된 14만여 점의 우리 문화재들은 저희 문화재청과 우리 문화재청 산하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공립기관들, 외국의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현황조사를 통해 실제 존재가 확인된 것들을 매년 초에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20여 개국의 14만여 점의 문화재 외에도 기타 개인이나 사립박물관이 소유한 문화재 또는 공개되지 않은 많은 문화재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우리 문화재들이 외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최소 6만 5천여 점 이상이 존재하고 있고 미국에는 3만 7천여 점 이상의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1,700여 점 정도가 존재함으로 해서 대충 20여 개국에 14만 점 정도의 우리 문화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 형태 및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대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불법적으로 나가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전쟁에 의해서 문화재가 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영향에 의해서 많은 외국의 침탈을 받았었는데요. 몽고의 침략이라든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됐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우리 문화재가 많이 유출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참전 군인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외국에 많이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시기에 많은 문화재가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수십만 점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많게는 수백만 점이 이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내놓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문화재들이 외국으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기에 많은 문화재 피탈곡들, 약소곡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화재를 많이 빼앗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방법의 문화재 유출 외에도 도굴이나 도난, 또 불법 밀거래에 의한 반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도굴이나 도난에 의해서 외국으로 많이 불법 밀거래가 돼서 반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해방 후 우리 문화재 환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불법적으로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어떻게 환수해야 하는지, 또 해방 후에 우리는 어떻게 환수가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환수의 방법에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 간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겠고, 또는 외국의 문화재 소장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기증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 또는 우리가 직접 외국의 문화재를 구입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또 기타, 또 소송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제도를 통해 소송하는, 환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 협상을 통한 최초 우리 문화재 환수의 사례를 알아볼 텐데요.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 최초 우리 문화재가 환수된 것은 1954년 12월 한국전쟁 때 작성된 아델리아 홀 문건과 관련해서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 국무부가 반환한 것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3인검이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55년 10월에는 개인이 기증 방식을 통해서 최초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문화재 환수 활동을 벌여서 2011년에는 프랑스로부터 외교장과 의계가 돌아왔고, 또 일본으로부터는 국내청에 소주한 조선왕조 도서 1205책이 돌아오는 등 10개국 9천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가 환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문화재 환수의 유형과 형태는 어떠한가요? 다음은 우리 문화재 환수의 유형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 민간단체의 환수운동에 의한 환수, 기증에 의한 환수, 기타 환수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54년 12월 미 국무부가 반환한 3인검 환수 사례가 정부 간 협상에서 환수된 최초 사례인데요. 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것이 당시 정부 간 협상에 활용된 문서입니다. 이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등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 병사들이 미국으로 반입한 문화재에 대해서 아델리아 홀 여사, 미 국무부의 문화재 자문관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그 아델리아 홀 여사가 작성한 문건이 바로 어떤 정부 협상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3인검이 당시 한국 정년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에 의해서 이렇게 반출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간 협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가져왔던 것이 바로 195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8월에 우리 문화재 1432점이 반환되었죠. 이거는 바로 전년도인 1965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협정이라고 보통 저희가 알고 있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1년쯤 후에 1960년 8월에 우리 문화재 1432년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일급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 환수 사례였고, 그 다음이 바로 2011년 12월 6일 날, 일본의 공대청 소재 조선왕조 도서가 돌아오게 된 그런 계기, 1205책이 돌아오게 된 계기가 다음으로 많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 사례고요. 1991년에는 영친왕비 복식, 그러니까 순정황제 비였죠. 영친왕이 승전황제의 후손이 영친왕에 비였죠. 영친왕비 복식을 정부 간 협상에서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2005년 10월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한 대첩비 등이 정부 간 협상에 의해서 환수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대첩비는 남과 북이 함께 일본 정부로부터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환수가 됐었고, 이것은 바로 다음 해에 북한 정부로 보내서 북한 대첩비가 원래 있던 제자리에 세우게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 공대청 소재 조선왕조 1205책이 돌아와서 정부 간 협상에 의해서 이제 문화재가 환수된 어떤 최근까지 마지막 사례고요. 앞으로도 정부 간 협상에 대한 환수는 지속적으로 많이 할 계획을 저희 문화예청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간단체 환수 우동현 환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2005년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한 대첩비가 반환한 것도 맨 처음의 시작은 민간단체의 어떤 환수 운동에서 촉발된 계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외교장군과 의계도 마찬가지고, 일본 국내청에 소지하고 있던 조선왕조 도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환수운동을 열심히 벌인 결과 나타내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환수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5년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한 대첩이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소산 스님이라든가 최서면 선생님 등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일본 현지에 있던 우리 교포들, 학자들, 또 일본인들이면서도 우리 문화재 환수에 적두하신 분들이 많고, 어떤 그런 분들의 힘에 의해서 이 문화재 환수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MBC 문화방송의 유대한 유산 74434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가 우리한테 돌아왔던 어떤 거가 있었습니다. MBC의 유대한 유산 74434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재 환수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모금된 모금액으로 2006년 7월에 임진왜란 당시의 명장이죠.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를 국민 성금으로 구입하여 기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김시민 장군 하면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의 명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로부터 외교장과 의계가 반환되는 과정이라든가, 일본의 국내청 소재 조선왕조 도서가 반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외교장과 의계 환수 활동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병선 박사님이라든가 또 문화연대 등 많은 단체들이 환수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셨고요. 일본 국내청 소재 조선왕조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의 해문 스님이라든가 또 조선왕실 의교 환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노고라든가 성과, 활동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최근에 어떤 문화재 환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간에서 열심히 환수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변성 박사님 정말 한평생 우리 문화재 환수 활동이나 연구에 몸을 바치셨는데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드리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수 추진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 최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5층 석탑 환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의 오코라 호텔에 가면 2005층 석탑이 있는데요. 그 석탑을 환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이고요. 또 일본의 후쿠이현 저구신사에 가보면 연지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사종 환수 국민행동이 설립되어서 현재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가면 그 라마타평 사리구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성보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에서 환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 문화재 환수에 관련돼서 관심 갖고 있고 또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기증에 의한 환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라든가 또 민간단체 환수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일반인이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그런 환수의 방법론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증에 의한 환수는 누구나 능력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기증은 외국 소장자, 개인 또는 기관이 되겠죠. 외국 소장자가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포나 기업인 등이 외국에서 구입하여서 기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기증에 의한 환수가 전체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상이나 환수운동 등의 환수 성과를 내는 것은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개인 등이라든가 외국 소장자의 기증을 유도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기증이라든가 구입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그 기증에 의한 환수가 5,851점 정도, 그리고 그냥 구입에 의한 환수는 641점, 유형구 대여 방식의 환수가 21점이고,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약 3,200여 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증에 의한 환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환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 소장 기관과의 장기 임대나 대여하는 방식의 환수인데요. 물론 프랑스의 외구장각 의회, 최근 2011년 5월 말이었죠. 전체 297책의 의회가 다 돌아가게 되었는데 145년 만에 그 외교장각 의회는 정부 간 협상도 벌였었고 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환수 운동도 벌였었지만 또 우리나라 돌아오게 된 방식이 대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오게 대여가 되었죠. 이런 방식도 있었고요. 또 독일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었던 겸재정선 화첩이 2005년 10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것도 대여 형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어대현 장군 숫자기가 있는데 바로 2007년 10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것도 임대나 대여 방식으로 돌아온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수 사례로서 최근에는 국가 간의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사례가 많이 각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까지는 아직 어떤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데요. 저희 문화재청에서 외국의 법제라든가 판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소송이라든가 어떤 형사공조를 통해서 문화재를 환수하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분야에 대한 성과도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외국의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주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주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문화재 환수의 주요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많은 또 통계라든가 자료를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저희 국외문화재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야 되고 또 외국의 환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환수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에서 문화재 불법 반출은 주로 전쟁 기간이라든가 도난 또는 밀거래, 또 식민 통치 시기 등을 계기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외국의 이런 사례들 많이 수집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외국의 문화재 환수 사례도 4가지 정도로 나눠 살펴보겠는데요. 전쟁 기간 반출된 문화재 환수 사례, 도난 또는 밀거래에 의해서 반출된 문화재 환수 사례, 식민지배 당시에 반출된 문화재 환수 사례, 또 기타 주요 문화재 발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기간 동안의 반출 문화재 환수 사례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247조에 의해서 독일이 벨기에에 그 재단의 위점을 반환했습니다. 바로 신성한 양,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이었는데요. 전후 강화 조약 체결 시에 전쟁 배상 협정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타결이 돼서 독일이 벨기에 문화재를 발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난 또는 밀거래된 문화재 환수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콰도르와 다누스 케이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반환 요청국이 문화재 소재 관할지 법원의 반환 소송을 통해서 그 문화재를 환수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에콰도르가 이탈리아 토리노 민사법원에 민사법원의 다노스가 도굴한 약 1만 2천여 점의 에콰도르 고고 유물을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것을 환수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민지배 당시 반출된 문화재 환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아이슬란드의 사가스라는 것인데요. 그 식민지 독립 후에 재산 승계 협정을 체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했던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덴마크가 아이슬란드 식민지배 당시 1656년인데요. 그때 반출한 아이슬란드 사과문서 약 1만여 점을 1971년 양도 협정에 따라 그 25년에 걸쳐서 반환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주요한 또 외국의 문화재 발환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페루가 미국으로부터 마추픽추 문화재를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에 1차분이 반환이 되었고 2012년에 2차분이 반환돼서 반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그리스의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미국 등으로부터 많은 문화재를 그리스는 환수받았습니다. 특히 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자리에서 왔다고 추정되는 3개의 대리석 조각이 그 반환되기도 했고 31개의 은동전으로 이루어진 작은 비축물을 반환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1910년 미국에서 그 기부를 통해서 그리스로 돌아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 사례로 셀비 화이트 컬렉션의 반환 사례를 같이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 북부 분화구의 청동 꽃받침입니다. 기원전 340년에서 32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사와 젊은 남자가 있는 비석의 입부분도 같이 반환이 된 사례입니다. 선생님, 문화재 환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음으로는 문화재 환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 소지한 우리 문화재를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문화재 환수가 가진 의미는 단순히 빼앗긴 문화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의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환수를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게 반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고 또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문화재가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역사 복원과 우리의 자긍심 회복 또 우리 국격을 높이는 일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문화재 환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번 장에서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국외소재 문화재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외소재 문화재 정책의 추진 방향, 또 추진 전략과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 정책의 기본 원칙은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하며 적법 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반출되게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든가 식민지배 당시 또는 도난이나 도굴 또는 불법 밀거래에 의해서 반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하겠지만 또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바로 외국의 독지가들이 또 유물 수집가들이 직접 구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또 외국으로 선물을 하거나 기증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화재를 다 우리나라로 환수해 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14만여 점의 문화재가 외국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화재가 다 불법적으로 나간 문화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여 점에 대한 모든 문화재를 우리나라로 환수해 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불법적으로 나간 것이 명백한 문화재들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하게 나간 문화재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자료로서 활용하자는 것이 바로 저희 정부의 국외문화재 정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외국의 박물관을 가보시면 그 한국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 한국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실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고 또 이렇게 그 등급이 높은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본이나 중국에 어떤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문화재 환수하는 것 못지않게 올바로 바로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서 외국에 나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 문화재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어떤 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14만 점에 있는 우리 문화를 다 찾아오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환수해오고 그러지 않고 적법 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외 소재 그 문화재는 어떤 크게 어떤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적인 전략 과제, 주요 정책 과제 세 가지하고 또 이런 분을 잘 달성하기 위한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전략 과제를 잡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조사 연구, 효과적인 보호 활용, 체계적인 환수. 이것이 바로 어떤 주요 정책 과제가 되겠고 또 국내 환수 기반을 공고히 한다든가 그 국제계의 협력을 확대하다든가 또 환수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전략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종합적인 조사 연구입니다.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것을 환수해 올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종합적인 조사 연구인데요. 문화재 환수 활용의 시작은 바로 종합적인 조사 연구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종합적인 조사 연구는 실태조사, 출토조사, 유통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법 정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는 효과적으로 그 나라에서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서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 보호 및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역시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는 체계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3대 정책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어떤 전략적인 과제인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역시 정리를 할 수
하나가 있겠습니다. 환수 기반을 공고히 해야 되죠. 국내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는데 환수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성과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에서 환수 기반을 공고히 해서 열심히 환수 활동을 했었을 때 더 많은 문화재가 환수될 거 있을 것인데요. 거기에는 바로 범정부적인 또 범국민적인 환수운동기구를 만든다든가 또 민간과 정부의 투트랙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의 활동 범위와 또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활동 범위와 정부의 역할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서로 협업을 해서 환수 활동을 전개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인 과제가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그런 과정에 국제적 협력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문화재 피탈국 간의 연대회의를 참여한다든가 그런 연대회의를 우리가 주도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문화재 환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또 체계적으로 환수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런 문화재 보관처라든가 관리처 지정 원칙들을 더 명확하게 하는 일, 또는 환수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환수되어 와서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고 활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어떤 국외문화재 환수의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세 가지 주요 정책 과제인데요. 종합적인 조사 연구, 효과적인 보호 활용, 체계적인 환수입니다. 제일 먼저 국외문화재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환수 어떤 전략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4만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현재 매년 2천여 점씩 정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진행을 한 결과 현재 2만여 점의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마쳤는데요.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14만 점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십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 실태조사 문제를 굉장히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 문화재의 가치라든가 또 보존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어떤 중요한 우리 문화재를 선별해낼 수가 있고 환수 대상 문화재를 선정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조사 연구의 내용이 출처조사인데요. 출처조사는 문화재가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반출 경위의 불법성 여부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조사를 통해서 불법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출처조사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분야는 최근에 어떤 생성된 조사 연구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출처조사 전문가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출처조사도 계속 확대해서 하루 더 빨리 우리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통경로 조사가 있습니다. 외국의 우리 문화재들은 지금도 많은 경매 사이트라든가 경매서 또는 고미술상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어떤 고미술상에서라든가 경매소에서 거래가 됐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먼저 가서 기증을 유도한다든가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라든가 경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외문화재 이력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태조사와 출처조사, 또 유통경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어떤 정보들을 출생에서부터 우리 문화재 출생에서부터 반출 경위, 또 반출 경로, 또 이동하는 과정, 또 현소장까지의 또 이 문화재가 갖고 있는 현재 보존 상태라든가 가치 같은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개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력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국외수 유리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외국의 법제라든가 그 판례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 한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넓혀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국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소송이라든가 형사공조를 통해서 그 문화재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법제라든가 판례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 소송이나 형사공조를 통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토대로 적법 정당하게 문화재가 반출될 것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어떤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 개인 또는 사립박물관들 또는 국공립박물관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특히 한국시라든가 하는 우리 문화재 소장기관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 처리 기술을 지원한다든가 특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또는 국내에 있는 어떤 중요 문화재도 같이 가지고 나가서 대여 전시를 하고 수례 전시를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리랑 로드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그 역사 유적지, 우리나라인 역사 인물이라든가 특히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 유적지가 여기도 많이 남아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선조, 조상들께서 이민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관계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유적들과 외국에는 우리 문화재들 같이 잘 연계해서 어떤 그 스토리텔링 한다든가 어떤 디지털 콘텐츠화 한다든가 해서 역사문화 콘텐츠화 해서 이런 것들을 아리랑 로드 백선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런 또 다른 길로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아리랑 로드 백선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 로드 백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국외수 우리 문화재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뭐 대학생들, 대학들 또 여행사들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보면 우리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가치라든가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잘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정보로 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어느 박물관이 한국시를 만들어 놓고 그 한국시를 어떤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웹사이트 같은 거라든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 외에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국외문화재의 가치가 확인이 되면 가치가 큰 것들은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국내에서도 그런 문화재들을 대여 전시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환수해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되지 않은 가치가 큰 문화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또는 외국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 국공립 박물관들에서 대여 전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점이라도 더 많은 우리 문화재들,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를 환수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주요 반출 문화재에 대해서 정부간 협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외교장관회의라든가 일본 국내청 소재 수소랑조사 등의 정부 간 협상을 위해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재들이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수 대상 목록을 선정해서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태조사라든가 출처조사를 통해서 어떤 가치가 큰 것들이 밝혀지면 그리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이 명확해지면 이 중에 가장 시급하고 또 환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대상으로 환수 대상 목록 100선을 선정해서 2015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국제사회에서라든가 또 국제회의 같은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또 우리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환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지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부 간 협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의 법제라든가 어떤 제도 또는 외국의 문화적 여건들에 의해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간 협상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도 양성함으로써 정부 간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국외문화재 구입, 기증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정부와 협상이라든가 그 문화재 환수 민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방법이 바로 구입한다든가 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증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증이라든가 구입 어떤 절차가 좀 간소해지고 또 기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환수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지자체 또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들 간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협의체를 내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에서 환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환수활동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잘 정부의 정책과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환수 관련 단체들을 잘 이끌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 관련 협의체를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의 환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과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환수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국내 환수 기반 공고화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을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과 또 민간의 기능, 또 민간은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재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외국의 법제라든가 어떤 문화적 여건 또 외국과의 상대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만 또 재원이 부족하고 또 전략이 부족하고 또 체계적인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단이 설립이 되면 환수 전문 재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수 활동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같이 보완하는 또 투트랙 방식의 문화재 환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국외문화재 환수로 활용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성금이라든가 어떤 기업들의 기부라든가 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다양한 재원을 마련해서 환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환수 기반 공고화 외에도 중요한 것이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만의 힘으로 문화재 환수를 달성하기는 힘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 또는 식민 지배를 겪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국제적인 환수 운동을 같이 펼쳤을 때 그 환수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문화재 반환 정부간 촉진위원회라고 하는 RCP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그 문화재 피탈 국가 연대 회의가 있습니다. 페루에서도 열렸고 이집트에서도 열렸는데 그러한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직접 문화재 반환 국제회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코리아 컨퍼런스라고 하는 어떤 문화재 반환 국제회의를 저희가 직접 주도하고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국제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합심을 해서 한 마음으로 또 문화재 환수를 같이 활동을 벌이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는 식민지 지배 당시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반출된 문화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공동 보조를 내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환수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체계적으로 환수된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환수된 문화재들이 어디에서 보관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어떤 환수된 문화재를 전시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환수 문화재 전시관 건립 등을 통해서 환수의 역사라든가 어떤 환수의 내용들, 환수의 방향들과 함께 환수된 문화재를 한눈에 한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주요 여건은 무엇인가요?
이번 장에서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환수 및 활용을 위한 주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환수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수 활동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 환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부터 외교장관 의회가 돌아왔고 일본으로부터 국내청 소재하고 있던 조선왕조 도서가 돌아옴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환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갖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거 외에도 기부라든가 성금 모금도 현지 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문화재를 한 번이라도 둘러본다든가 물론 외국의 유명한 어떤 역사 유적이라든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문화재, 우리 또 선조들 관련된 어떤 현장을 방문해 보면서 우리 한국인임을 느끼고 또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조사 연구 등에도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기 정부의 한정된 인력, 또 공공기관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외국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그 수량이라든가 소장처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계신 교포들, 유학생들, 또 현지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연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건은 환수운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환수운동하는 단체를 꾸려서 열심히 환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단체가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수활동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모든 환수운동의 시발점이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간단체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중요한 것은 정부의 협상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의 국격과 외교적 힘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또 체계적인 조사라든가 조사가 뒷받침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우리 문화재를 피탈한, 우리 문화재를 소유한 상대국과 협상을 잘 하는 것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재 환수의 어떤 내용도 양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상대국에서 여론 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유력 인사들,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사회 지도층들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외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정부 또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그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양성을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국제사회 지원과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네스코에는 여러 가지 세계유산 등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ICP, RCP라고 해서 문화재 반환 정보관 촉진위원회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정부의 역할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직접 또 문화재 환수를 위한 어떤 국제회의를 주도한다든가 또 남북이 같이 연대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들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수의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활용에 대해 잘 살펴보셨나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가 14만 건에 달한다는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문화재 환수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고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길이며 곧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환수는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 함께 보실까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적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인쇄하여 정리해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